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게는 저보다 2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남들은 남매라면 서로 죽일 듯 물어뜯고 싸우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데 저와 동생은 그런 것 없이 잘 지내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생이 누나를 이겨먹으려 들지 않고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 좋은 동생이죠. 그런 동생과 저에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답니다. 저희 집은 그때 당시 아주 평범한 축에 속했던 4인 가족이었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떡볶이를 좋아했던 두 남매와 그런 엄마를 사랑했던 아빠, 그리고 그런 세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엄마. 여름이면 살던 집 마당에서 커다란 대야에 동생과 함께 들어가 엄마가 호스로 뿌려주는 물을 맞으며 저희만의 물놀이를 즐기기도 했고, 아빠의 월급날이면 마당에 불을 피워두고 그 위에 넓은 불판을 올려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는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친 쪽지 시험지를 몰래 숨기다 엄마에게 들켜 혼이 나기도 하고, 학교에서 체벌을 받고 들어오면 손바닥에 난 상처를 보고 화가 난 아빠가 학교에 전화를 걸기도 했었죠. 엄마의 생일이면 아빠와 동생, 저, 세 사람이 함께 깜짝 파티를 해주기 위해 색종이로 만든 어설픈 플랜카드를 목에 걸고 케이크를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참 행복한 순간들이었고 그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당연시 여겼던 행복들은 어쩌면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가족은 늘 곁에 있는 것이라고 그 누구도 정해둔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인지. 너무나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저희 가족은 어느 날 갑자기 산산조각이 났고 저희 집엔 까만 먹구름이 가득 들이우게 되었습니다. 2살 아래 남동생인 명석이와 텅 빈 거리에 단둘이 남겨진 것은 제가 9살, 동생이 7살 되던 해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서부터입니다. 집에 있던 모든 것들을 싹 다 가지고 나갔다고 엉망이 된 안방에서 아빠는 한참을 소리를 지르셨어요. 늘 웃는 얼굴, 상냥한 말투의 아빠만 보며 자랐는데 그런 모습은 저희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어린 마음에 매일 불 꺼진 부엌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는 아버지가 불쌍하다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냥 엄청 슬프다고 말하지 않아도 엄마와 아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나이였어도 아빠의 슬픔이 전해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슬픔을 덜어주고 싶다고 내가 아빠 곁에 있으면 아빠가 울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저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아빠마저 집을 나가버리셨으니 말입니다. 4명이서 살던 집에 달랑 둘이 남겨진 저희 남매는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하고 공포스러웠고 동생은 멈추지 않고 울어댔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정신없이 울리는 전화기 소리와 동생의 울음소리가. 이 유머를 공포심에 한동안 울리는 전화를 방치하다가 침을 꼴깍 삼키며 수화기를 들었을 땐 잔뜩 화가 난 큰아빠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토요일 오후, 아버지는 출장을 가신다며 저를 불러다 말씀하셨었어요. 가면 언제 오는데? 두려워하며 묻는 제게 5일 밤만 자면 올 거라는 말을 남겨두고 아버지는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출장길에 나서고 5일을 꼬박 지나 6일째 밤이 되던 날, 저는 잠든 동생을 혼자 집에 두고 동네 파출소로 달려갔어요. 출장 갔던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아빠 좀 찾아달라고 말이에요. 파출소에선 그런 저를 토닥여 달래시며 아빠가 출장이 늦어져서 늦는 것일 수도 있으니 일단 집에 가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고 말하셨습니다. 혼자 달려온 여자아이를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던 경찰 아저씨의 고막은 그날 밤 내내 고통에 시달렸을지도 몰라요. 그날 악에 바친 9살짜리 아이의 엉엉 우는 울음소리가 순찰차를 뚫고 차창 밖으로 뻗어나갈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서야 소식을 들은 큰아빠께서 저희 집 전화기를 연신 울려댄 것입니다. 화가 난 목소리의 큰아빠께서는 제가 여보세요 라고 하기도 전에 네 아빠 있나? 없제? 하셨습니다. 그땐 그 사투리마저 꼭 저를 나무라는 것처럼 느껴져 눈물부터 뚝뚝 흘렀었어요.
그 억양이 무서워서 말이에요. 어린 저는 큰아빠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몇 시간이나 더 흘렀을까요?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순간적으로 엄마 아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저희 막내 고모였어요. 부산으로 내려가자. 고모께서는 부산 큰 집으로 내려가는 내내 동생과 저를 딱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낯선 땅 부산에서의 생활은 잠깐이었지만 참으로 끔찍했어요. 정말 마지못해 저희를 거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큰아빠도 큰엄마도 사촌 언니와 오빠도 아무도 저희 남매를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반가워할 상황도 아니긴 했지만 부산에 머무는 내내 큰집 식구들의 냉랭함에 집 어디에도 제대로 발을 붙일 곳이 없이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모께서 다시 저희를 데리러 부산에 내려왔어요. 큰엄마께서 멋쩍은 표정으로 고모 앞에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고모는 우리를 데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에서 내내 큰아빠 욕을 한 바가지로 했다가 저희를 보며 눈물을 훔치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착한 곳은 다시 돌아온 서울의 어느 식당이었어요. 이제부터 너희가 지낼 곳이야. 고모는 저희 남매를 식당 구석의 한 쪽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얼마 없는 짐을 서둘러 방에 내려두고 고모는 무릎을 굽혀 제 눈을 마주치며 말씀하셨어요. 명주야, 고모 말 잘 들어. 여기서 명주랑 명석이는 학교도 다니고 식당 이모가 해주는 밥도 먹고 머리도 감고 하는 거야. 고모가 매일 저녁마다 여기 들를 테니까 명주 네가 명석이 잘 챙겨라. 아빠는 안 와. 알았지? 우리 명주 다 컸으니까 잘할 수 있지? 고모의 콧망울이 서서히 붉게 물드는 모습을 감상했습니다.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왜 딴짓을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아마 고모가 하시는 말씀이 믿고 싶지 않아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집은 어디 가고 엄마 아빠는 어디 가고 명석이랑 나랑 왜 여기서 지내야 하는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린 부정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저는 명석이의 누나임을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때를 쓰고 응석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고모의 붉은 콧망울을 떠올리며 저는 다음날 학교에 갈 준비를 악착같이 해냈어요. 창문 하나 없는 방에 명석이와 둘이 앉아있으면 시간이 흘러도 아침인지 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 맞춰 방 문을 열고 고모의 친구라는 이모께서 반찬들을 가져다 주시면 저는 방바닥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밥솥 뚜껑을 열고 그릇에 밥을 펐어요. 그것이 저희가 저녁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저는 명석이와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라도 명석이와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고아원 같은 곳에 버려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저는 식당 이모 옆에 소매를 걷고 앉아 손님상에 나갈 수저를 닦았습니다. 그러면 이모께서는 저를 보는 딱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제 손에서 수저를 빼앗아 명석이 먹을 과자를 대신 쥐어주었어요. 과자를 달라고 했던 행동이었다기보다 저도 모르는 미안함과 고마움에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식당 생활에 조금씩 적응을 해나갔고 매일 보는 이모와도 익숙해져 갔어요. 골목에서 이모를 마주치면 달려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정도였다고나 할까요? 익숙함에서 나오는 반사적인 행동들이 늘어갔지요. 매일 저녁마다 식당에 들러 저희를 보살펴주던 고모께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내일은 명석이랑 둘이 있을 수 있지? 라는 말을 자주 하셨고 이틀에서 사흘, 사흘에서 일주일 점점 발걸음을 멀리 하시게 되었습니다. 고모마저 외면하는 것 같아 고단하고 서러웠지만 그래도 간간이나마 저희를 챙겨주시는 고모가 계심에 그곳은 저희에게 울타리 있는 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당의 쪽방에서 드문드문 고모의 관심을 받으며 지낸 지 4년이 흘렀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빼먹지 않고 했던 생각은 고모가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길을 뚝 끊어버리면 그땐 어쩌지? 그때도 우리는 여기서 계속 지낼 수 있는 건가? 고모마저 우리를 버리면 그땐 어쩌지? 였어요. 그만큼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고모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지내고 4년이 흐른 어느 날
제가 13살이 되던 해에 고모께 넌지시 여쭈었습니다. 고모, 명석이랑 나 여기 말고 고모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돼요? 4년을 고민했던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땐 속으로 4년이나 참았으니 이 정도면 고모께서 저희를 데려가 주시지 않을까 하는 철없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를 거두어 준 것에 감사할 줄은 모르고 말입니다. 고모께서는 저의 질문에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손으로 제 머리를 귀 뒤로 넘겨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모가 미안해, 명주야. 고모 집에는 고모만 있는 게 아니라 고모부랑 고모부의 엄마, 고모부의 아빠도 다 같이 살고 있어서 너희를 데려갈 수가 없어. 미안해. 그래도 명주야, 고모가 너희 계속 보러 올게. 다른 데 안 보내고, 응? 여기 고모 친구가 너희 다 클 때까지 계속 지내도 된대. 서운했고 서러웠습니다. 고모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13살의 제게는 마냥 서운하기만 한 일이었어요. 그때는 고모만 바라보느라 더 가까이서 매일 우리를 들여다보셨던 식당 이모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금세 눈시울을 붉혔고 고모께서는 그런 저를 애써 외면하며 자리에서 그만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 고모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저와 명석이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이제 고모 집에 가는 거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모께서 조금은 난처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그동안 저희 남매에게 반찬을 챙겨주셨던 식당 이모를 저희 앞에 데려오셨습니다. 식당 이모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표정을 하시고는 제게 물으셨어요. 명주야, 여기서 지내기 힘들지? 그냥 이모랑 같이 살래? 명석이랑 우리 셋이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어 고모를 째려보았습니다. 고모마저 우리를 버리는 거구나. 이제 정말 우리 남매가 남의 손에 버려지는구나. 함께 서 있던 명석이가 제 손을 꼭 붙잡아 왔습니다. 또 버려지기 싫은 건 명석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고모께선 그런 저희를 한 번씩 품에 안았다가 놓아주었고 식당 이모는 제 손을 가져가 이모의 커다란 손 위에 포개며 말씀하셨어요. 고모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 햇빛도 들고 냉장고도 선풍기도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그래. 너희 고모는 고모부도 있고 고모부의 엄마, 고모부의 아빠, 그리고 너희들의 사촌 언니도 함께 살고 있지만 이 이모는 아무도 없어서 너희랑 같이 살기가 참 좋단다. 이모의 말씀을 듣는데 4년 동안의 식당 생활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보일러가 들어와 한겨울에는 버틸 수 있었지만 여름에는 더위와의 전쟁이었어요. 창문 하나 없는 곳에서 고장난 선풍기와 씨름하며 더위에 숨 넘어가고 있는 명석이를 볼 때면 사람도 수육이 될 수 있는지를 상상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모의 말씀에 고개를 냉큼 끄덕였어요. 그런 저를 보고 명석이가 손을 세게 쥐어오는 것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어요. 고모가 하시는 말씀을 몰래 엿듣기로는 식당 이모는 진짜 가족이 없는 사람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창문이 있어 햇빛이 잘 들어오고 여름마다 더위와 씨름하지 않아도 된다면 오케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모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운영하는 식당, 손이 모자라 어느 정도 큰 저에게 심부름 정도는 시킬 법도 한데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늘 중간에 손을 놓게 하시고는 동생 먹을 것을 챙겨주시던 분이니까 말이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모께서는 고맙다며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고모는 떡볶이를 해두었다며 저희를 식당으로 데리고 나갔고 명석이가 떡볶이를 먹는 사이 저를 혼자만 불러다 말씀하셨습니다. 명주야, 우리 명주 아직 어리고 명석이도 어리잖니. 고모 생각에는 너희 남매에겐 아직 엄마가 필요한 나이인 것 같아. 명주 네 생각은 어때? 한 입 베어 먹다 내려놓은 튀김 생각이 싹 없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모,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엄마가 필요하죠. 남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우리만 없다고요. 목적까지 올라온 말을 꼭 삼키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더니 고모의 입에서 방금 전 식당 이모께서 하셨던 말씀보다 더 놀라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명주야, 혜자 이모가 명주랑 명석이 엄마이면 어때?
저는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명석이와 함께 떡볶이를 먹고 있는 식당 이모를 바라보았어요. 명석이는 이모와 둘이 남은 식탁이 어색한지 자꾸만 힐끔힐끔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혜자 이모, 나쁘지 않지. 저는 괜히 머릿속으로 생각 회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는요? 이모는 우리가 아들, 딸이면 어떻대요? 싫어하지 않을까요? 절대. 혜자 이모가 너희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명주야, 너희만 괜찮다고 하면 고모가 이모랑 명주랑 명석이랑 가족 되는 법 찾아볼게. 응?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그 대화를 마지막으로 고모와 저도 그 식탁에 함께 앉아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명석이의 접시로 튀김을 먹기 좋게 잘라 놓아주는 혜자 이모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혜자 이모가 엄마가 되는 상상을 하느라 떡볶이를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한한 상상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도망간 엄마 대신 혜자 이모를 엄마로 여기고 사는 게 어색하더라도 여기저기서 부모 없이 사는 애라는 말을 들으며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이부자리를 펼쳐두고 나란히 누운 동생에게 이야기를 전했어요. 누나는 혜자 이모가 새엄마가 되어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명석이가 이불을 발로 차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명석이는 화가 난다는 듯 말했어요. 그 마음이야 저도 100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석이보다 제가 누나이니까 더 어른스러운 생각을 해야 한다고 저 자신을 내몰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말을 애써 무시하려 했는데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명석이도 조바심이 났는지 울음보를 터뜨리려 하기에 그 녀석의 두 손을 잡고 가만히 자리에 앉히며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동생을 조금 달래면서 이야기해서도 됐는데도 말이에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린 엄마 아빠 없어. 엄마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가서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는 이 방에서 살고 있잖아. 그나마 고모랑 혜자 이모가 우리를 거두어 주셨으니 다행이지. 고모가 없고 혜자 이모가 없었으면 우리는 고아원에 끌려가서 헤어져 살고 있을지도 몰라. 알겠냐? 더 착하게, 더 좋은 방식으로 얘기할 줄을 몰랐던 저는 그렇게 동생에게 상처가 될 법한 말들을 해가며 현실을 일깨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부모 없이 사는 애라는 말을 안 들어도 되는 게 좋지 않느냐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왠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것만 같았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에게 설득 아닌 설득을 하는 것에 성공한 저는 답답했던 쪽방에서 벗어나 그렇게 혜자 이모네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혜자 이모의 집은 그때 당시 상상했던 것보다는 몹시 작았어요. 원래 부모님과 살던 집 같은 곳을 상상했었는데 거실인지 주방인지 알 수 없는 거실 겸 주방 하나와 작은 방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실망을 했지만 이모께서는 거짓말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집은 낮이 되면 따뜻한 햇살에 드는 집이었고 팔팔하게 돌아가는 선풍기와 냉장고가 있었어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동생을 뒤로하고 저는 이모의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이모께서 설거지를 하면 옆에서 식탁을 닦고 이모께서 요리를 하면 옆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명주야, 안 그래도 돼. 그냥 명석이랑 앉아서 TV 보고 있어. 이모께서는 그런 저를 달래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모에게마저 버림받지 않으려면, 이모에게마저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그 옆에 찰싹 붙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만 했어요. 고집을 부리며 이모를 졸졸 따라다니기를 일주일. 이모께서는 도저히 못 말리겠다며 차라리 제가 하기 쉬운 소일거리를 쥐어주셨습니다. 밥상에 수저 예쁘게 놓기, 반찬통 뚜껑 열기, 양말 돌돌 말기. 정말 별것 아닌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모는 제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심 명석이를 걱정하고는 했었는데 다행히 명석이도 이내 곧 잘 적응해 주었어요. 처음엔 이모께서 저희 방이라며 하나 있는 방 한 칸을 내어주었었는데 명석이가 기어코 거실에서 자겠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저희가 자는 방은 거실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훗날 명석이에게 왜 방에서 자는 게 싫었냐고 이모께서 묻자 명석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식당 방 같아서 싫어요. 새로운 집으로 왔지만 꼭 고립된 것만 같은 느낌을 주었던 그때의 식당 쪽방을 명석이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에는 거실에서 이불을 펴고 잠자고 학교를 다녀오면 곧장 식당으로 가서 이모를 돕거나 집에 와서 빨래 건조대에서 빨래를 걷어 개어두었어요. 저녁 때가 되면 이모께서 해두신 반찬을 냉장고에서 꺼내 동생과 둘이서 밥을 먹고 주방에 밥상을 펴고 숙제를 하고 있으면 식당 일을 마친 이모가 집으로 돌아오시는 일상이었습니다. 이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모에게 고마워서 괜히 식당에 나가고 빨래를 개어두기도 한 건 맞지만 그런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명석이와 저 단 둘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위안을 삼기도 했었어요. 저희의 엄마가 되어준 사람이 생겼으니 어떤 불편함도 힘듦도 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막상 13살짜리 여자아이가 식당에 들어가 일을 돕겠다고 한들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저희를 강아지들이라 부르며 숙제를 봐주시는 이모께 엄마라는 소리도 선뜻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는 제법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데리고 한동안 같이 살던 혜자 이모는 고모의 도움으로 마침내 우리의 진짜 엄마가 되었어요. 엄연한 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아예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입양이 가능할까? 고모께서 걱정하시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가족이나 친척의 동의가 있으면 입양이 가능하더라며 비로소 저희 세 사람이 호적상의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14살이 되어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저희 남매는 저희의 새 엄마가 된 혜자 이모에게 엄마라고 불러드리지를 못했어요. 제가 중학교에 가고 사춘기가 오면서 이유 없는 반항 같은 것도 하게 됐었는데 그런 건 다 챙겨서 하면서도 엄마 소리는 선뜻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애교 없는 연년생 두 남매가 대체 왜 좋으셨던 건지. 집으로 돌아오면 아무와도 이야기를 하기 싫어 거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 일기를 쓰던 저를 그저 보듬어주고 기다려주시던 새엄마가 참 위대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학교에서의 교우 관계는 평범한 축에 속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 부모님 안 계신데 어떻게 불쌍해서 하는 동정심 가득한 시선이나 정반대로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하는 싸늘한 시선. 둘 다 몸서리치도록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선을 느끼고 싶지 않아 더 밝은 척을 했었습니다. 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어넘기고 혹여 말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언행에 신경을 쓰는 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저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고 불쌍함을 호소해봤자 저만 손해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남매의 불행이 여기서 그치고 새엄마를 만나게 된 것은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려고 노력했고 그 모든 것은 저의 표정과 행동이 되어 곧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되어주었던 것 같아요. 겉보기에 밝고 씩씩한 사람이었던 저의 내면을 다행히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고 어떤 이유에서건 제가 노력했던 밝은 미소와 씩씩한 행동은 결국 제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딱 한 가지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을 저는 다니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저였으면 학원을 다닐 수만 있다면 신이 나서라도 열심히 배우고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친구들은 복에 겨워 학원에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기 일쑤였거든요. 자연스레 그 친구들에게 저는 학원을 안 가도 되는 부러운 애가 되어 있었지만 저는 속으로 그 애들이 얼마나 얄미웠는지 모릅니다. 공짜로 가르쳐주는 학원 같은 건 왜 없나? 그게 가장 속상했어요. 그리고 새엄마께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제게는 엄청난 고역이었습니다. 사춘기가 와서 반항 아닌 반항을 하면서도 새엄마께서 얼마나 힘들게 벌어 사는 분인지를 충분히 아는 제가 용돈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저희가 아니었더라면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지 않으셨을까. 늘 죄송한 마음이 컸으니까요. 겉으로는 무뚝뚝한 사춘기 소녀였으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새엄마께서 저희에게 용돈을 주지 않으셨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도 아이를 키워보신 적 없는 새엄마께서 주셨던 그 용돈은 차비를 하고 나면 딱 알맞는 금액이었고 학교에서 준비물 같은 것들을 사야 하는 때가 오면 그날 밤 제 이마엔 자는 내내 식은땀이 뻘뻘 흘렀습니다.
죄송함에 결국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빈손으로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 왕창 혼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몇 번이나 그런 식으로 손바닥을 몇 대 맞고 나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차비를 아끼는 것이요. 그렇게 저는 학교에 가는 버스를 타지 않고 평소보다 일찍 나와 등하교를 걸어서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동생 명석이는 꼭 버스에 태워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특별하게 준비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달이 아니면 제 차비를 아껴 동생과 제 준비물을 대충 어떻게 때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매일 그렇게 걸어가는 등하굣길과 책상이 없어 비좁은 밥상 위에 공부를 하면서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어릴 때부터 아끼며 사는 법을 깨달았고 가족을 챙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꼭 학원을 다녀야만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일찍 돈을 벌겠다고 상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동생은 머리가 좋아 고등학교에서 꾸준히 전교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학원 한 번 다닌 적이 없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고등학생이 되고 취업반에 나갈 때까지도 저는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저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못할 뿐이지 저희는 누가 봐도 친엄마와 친자식들처럼 잘 지내기는 했었습니다. 어리석고 못난 제가 하루라도 빨리 엄마 소리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을 뿐이지요. 오히려 의외로 동생 명석이가 더 일찍 새엄마께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었습니다.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 보인 새엄마께서 밤늦은 시간 방 안에서 혼자 훌쩍이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저는 새엄마께 엄마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정말 왜 그게 안 되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께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연락을 받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엄마! 입구에서부터 엄마를 부르고 또 부르며 달려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의 품에 안기며 엉엉 울다시피 엄마를 부르짖었어요. 다행히 엄마는 무서웠던 제 상상 속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두 눈을 뜨고 의식이 있는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너 엄마라고 했네? 엄마의 조금 어눌해진 말투가 가슴께에 콕콕 박혔습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엄마를 잃게 될까봐요. 저는 그렇게 엄마가 쓰러지고 나서야 엄마라는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즉에 불러드릴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엄마의 병명은 흔히 말하는 중풍이었고 반신마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엉엉 우는 것도 잠시 각종 검사와 엄마의 치료, 다시 현실로 돌아와 집안일과 간호, 학교를 병행하며 바쁜 하루하루가 계속되었어요. 엄마께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으로 1년을 버텨야 했으며 저는 학교와 집안일, 엄마 간호를 정신없이 챙기면서도 빨리 취업에 나서야겠다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던 중 찾아올 사람 없는 병원에 낯선이가 찾아왔어요. 저는 그때 엄마의 침대 옆 간이 의자에 앉아 엄마의 손톱을 깎아주고 있었고 엄마는 그런 저의 집중한 얼굴을 재미난 듯 구경하고 계셨어요. 또각또각 울리던 두터운 구두굽 소리가 엄마의 침대 앞에서 멈춰섰고 엄마 손톱을 깎던 자세 그대로 몸을 돌려 멈춰선 두 발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간이 의자가 바닥과 세게 마찰하며 듣기 싫은 소음이 불쾌하게 병실에 울려 퍼졌고 놀란 눈을 하고 바라본 곳에는 저보다 더 놀란 눈을 하고 저를 바라보는 아빠가 서 계셨습니다. 순간적인 반가움과 알 수 없는 슬픔에 와락 아빠의 품에 안기며 엉엉 울어버리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저를 버리고 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미 구두를 보는 순간 터져버린 눈물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냐고 묻는 말에 아빠께서는 명주야 하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한 번에 아빠를 알아본 저 때문에 많이 당황한 모양이었습니다. 하긴 저도 그 얼굴만 봤더라면 아빠를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빠가 신고 있는 그 구두만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화목한 가족이었던 시절,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준 구두를 아껴 신느라 앞코가 살짝 까졌는데도 절대 버리지 않던 아빠였습니다. 그 구두를 명석이와 한 짝씩 나눠 잡고 반짝반짝해질 때까지 닦아 놓으면 아침에 출근하시는 아빠가 그 구두를 꺼내어 보고 저희를 양팔로 끌어안으며 볼에 뽀뽀를 해주시곤 했었습니다. 앞코가 까진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니는 아빠를 답답해하던 엄마가 신경 쓰여 몰래 까만 매직으로 앞코를 칠해두곤 했었는데, 그 자국이 희미하게 지워지고 그대로 까져 있는 그 구두를, 까만 매직이 지워지고 지워져 희미한 흔적만 남은 그 구두를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도 도망을 가고 아빠도 결국 그 분노에 저희를 버리고 말았으면서 왜 그 구두는 여태 버리지 못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명주야, 아빠 알아보겠어?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는 그 세월 속에 어떻게 고모와는 다시 연락을 하면 지냈던 건지, 저희 남매가 고모 친구의 손에 거두어져 산다는 소식과 그 친구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모두 전해 듣고 죄책감에 이곳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내내 서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는 가만히 외면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병실에 들어온 지 몇 분 지나지 않았을 때 문을 열고 고모가 들어오셨어요. 엄마는 제게 고모와 아빠와 함께 밖에 나가 밥이라도 한 끼 하고 오라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싫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힘주어 잡는 손에 꼭 무슨 뜻이 담긴 것만 같아 거절하지 못하고 어색한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병원 앞 식당, 아빠의 갑작스런 방문에 어색하게 식당에 둘러앉은 세 사람에게 냉한 기운이 맴돌았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는 아빠의 그 침묵을 고모가 깨트렸습니다. 인간아, 네 눈으로 똑똑히 잘 봐라. 우리 명주 잘 컸지? 이 얼굴이 어디 세상살이 신산스러움을 다 겪은 얼굴인지 한번 자세히 봐봐. 어린 나이에 부모 다 잃고 힘들게 살았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밝고 구김살 없지 않니? 얘가 어딜 봐서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식당 쪽방에 동생이랑 웅크리고 앉아 아침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아이로 보이니? 우리 명주 웃는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오빠 너는 모르지? 화목한 집안에서 부족한 것 없이 유복하게 자란 또래 아이들 누구라도 명주처럼 이렇게 예쁘게 웃을 줄 아는 애는 없을 거야. 오빠 넌 뭐가 우리 명주를 이렇게 웃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누가 우리 명주한테 이런 천사 같은 미소를 선물했을까? 고모의 말투는 상냥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말들은 아빠를 나무라는 내용들이었고, 아빠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테이블에 고개를 받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식당 직원이 우리 자리로 음식들을 내어주었지만 세 사람 중 그 누구도 수저를 들지 않았어요. 가까스로 눈물을 멈춘 아빠가 제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고, 저는 테이블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찌개 뚝배기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에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2시간이 넘도록 저희는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지만 아빠의 절절매는 사과의 말 말고는 아무 말도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사과였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병실. 잔뜩 힘이 빠진 제게 어눌한 말투의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를 용서하라고. 엄마는 괜찮다고. 너는 아빠의 구두를 보고 한 번에 알아볼 정도로 아빠를 그리워하지 않았냐고. 엄마는 괜찮으니까 명주 네가 괜찮으면, 네가 용서하고 싶으면 마음껏 용서하라고. 아픈 엄마 앞에서는 차마 울 수가 없어 뒤를 돌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숨을 죽여가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그날 있었던 일을 명석이에게 전하자 명석이도 눈물 범벅이 되어 믿을 수 없다는 듯 제게 묻더군요. 엄마가 진짜 아빠 용서하래?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만 괜찮으면, 우리만 용서하고 싶으면 엄마는 괜찮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래. 그렇게 저희 남매는 밤샌 상의 끝에 고모를 통해 아빠와 다시 만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아빠와 만난 자리. 저희는 아빠에게 딱 한마디 여쭈었습니다. 그 구두 왜 아직도 안 버리고 신고 다니느냐고 말이에요. 아빠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너희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지만 그때 아빠는 엄마와 너희를 정말 사랑했고 그래서 이 구두가 좋았어. 너희 엄마가 선물하고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한 짝씩 나누어 반짝반짝 예쁘게 닦아주었던 그 구두를 버릴 수가 없었어, 아빠는. 명주, 네가 매직으로 칠해진 부분이 지워질 때마다 후회하고 또 후회했어.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떠난 것을.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보려다가 애써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제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벌은 아빠의 입장이 어땠을지를 굳이 헤아려 보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어요. 아빠의 등장으로 인해 새엄마와의 행복한 가정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걱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었어요. 그리웠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를 버리고 대체 어디서 뭘 하며 지낼까? 늘 아빠를 향한 원망 반, 그리움 반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도대체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지냈느냐고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그동안 켜켜이 쌓아두었던 원망이 터져나올 것이고 자칫하면 지금의 평화가 깨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 두려움에 아빠의 과거를 모른 척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긴 사과와 용서의 자리가 끝나갈 무렵 아빠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힘들게 했던,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던 지나간 세월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싶다고. 저보다 조금 더 용서에 서툴렀던 명석이의 입에서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부자라도 되셨나 봅니다. 명석이의 화가 담긴 말에 아빠는 창피한 듯 고개를 숙였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된 도리도 다 하지 못하고 도망쳤는데 열심히 일해서 부자라도 됐어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면서 늦었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챙겨주고 싶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남매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됐어요. 힘들지 않았거든요. 새엄마 덕분에. 그러니 보상을 하시려거든. 정말 저희한테 미안하시거든. 새엄마께 하세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희를 돌보느라 가장 힘드셨을 테니까. 저랑 명석이는 정말 하나도 힘든 거 없이 자랐어요. 새엄마 덕분에. 아빠는 더 말씀하실 염치가 없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미웠는데, 정말 원망했었는데 아빠가 정말 나쁜데도 왜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콕콕 쑤셔오고 저려오는지 정말 제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저희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 걱정도 됐었는데 아빠는 자식을 버리고 간 것에 미안함을 속죄하느라 저희를 데려가겠다는 말도 하지 못하시는 듯 했습니다. 지은 죄는 있으나 마지막 양심은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7년이 흘렀습니다. 치료와 재활에 최선을 다한 결과 엄마의 증세는 많이 호전되어 아프기 전과 다를 것 없이 생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19에 수원에 있는 화장품 공장에 취업을 했고 명석이는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을 나와 제법 이름을 알아주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어찌나 기특하던지 당사자는 아무렇지 않아 하는데 저보다 더 큰 녀석을 품에 억지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동생의 멋진 모습이 정말 기쁘고 자랑스러웠어요. 그 사이 아빠는 새엄마에게 집 한 채를 사주셨습니다. 방도 4개에 화장실도 2개가 딸린 집이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느라 떨어져 살고 있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주말은 꼭 엄마와 함께 그 집에서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렸던 저희 두 남매를 텅 빈 집에 홀로 버려두고 사라져버린 아빠가 원망스럽고 그것만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지만 새엄마의 소식을 듣고 용기 내어 다시 돌아와 새엄마를 도운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며 용서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엄마도 저희가 아빠에 대한 원망을 하루빨리 떨쳐버리기를 원하고 있고 말이에요. 사실 7년쯤 되니 아빠에 대한 상처가 거의 다 치유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아빠를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뿔뿔이 흩어지고 새 가족을 만들고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낸 만큼 제게는 지금 아주 간절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의 이 평화가 깨지지 않는 것이에요. 더 이상은 그 누구와도 이별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세상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겠지만 어쩌면 그동안의 단련으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이별에 조금은 묻어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자신에게 화이팅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고진감래라는 말을 좋아하게 되어버렸어요. 슬픈 일이 있을 땐 한 번만 입술을 꾹 다물고 눈물을 참아보세요. 하늘을 올려다봐도 좋고
두 눈을 감아버려도 좋아요. 그 순간을 참으면 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저는 요즘 이런저런 자격증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있어요. 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뻗어 자는 날도 있지만 보통은 책상 앞에 시간을 보내요. 그게 전혀 귀찮다거나 싫지 않아요. 이런 말 함부로 하고 싶진 않지만 이제야 삶의 안정을 찾은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엄마가 아프지 않고 동생이 슬프지 않고 아빠가 죄스럽지 않은 그런 요즘이 참 좋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겠지만, 너무 지치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곧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씩씩하게 걷고 힘차게 웃어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라는 노래가 있듯이 분명 우리에게 다가온 슬픔들은 어느 순간 싹 거치고 맑고 푸르른 하늘에 쨍하고 밝은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제게 일어났던 악몽 같은 일들이 싹 잊혀지고 새엄마를 만나 좋은 순간들로만 가득 차게 된 저의 요즘처럼요. 그리고 한번 악몽을 겪고 나니 지금 행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노력하게 돼요.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 행복을 놓치기엔 너무 힘들게 얻은 소중한 것들이거든요.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주변 사람에게 아낌없을 줄 아는 사람. 아직 제게 머나먼 길이지만 새엄마가 제게 그러하셨듯이 저도 꼭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 약속하고 맹세합니다. 저의 맹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